강원도의 깊은 산골.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듯한 고즈넉한 마을에 한태석은 살고 있었다. 10년 전 그는 도시의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역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는 이에게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저 낡은 통나무집에서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늠름한 독일 shepherd 바람이와 함께 그림자처럼 조용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한때 그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특종 기자였다.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고발하는 그의 날카로운 펜 끝에서 수많은 특권층이 몰락했다. 하지만 그가 파헤친 진실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했던 탓일까?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의문의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 자신 역시 정체 모를 위협 속에서 기억의 일부를 잃은 채 이곳 산골로 도망치듯 숨어들어야 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지워지지 않는 상실의 아픔과 그 아픔을 묵묵히 함께 견뎌주는 충직한 반려견 바람이뿐이었다. 오늘도 태석은 바람이와 함께 집 뒤편의 잣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섰다. 늦가을의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바람이는 주인의 발치에 바짝 붙어 걸으며 가끔씩 꼬리를 흔들거나 그의 손등에 코를 비벼대며 애정을 표현했다. 태석은 그런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고독한 삶 속에서 바람이는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위안이었다. 1시간 남짓.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평소처럼 앞장서서 냄새를 맡으며 걷던 바람이가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는 한 지점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컹컹컹 크르르릉. 녀석의 온몸의 털은 바짝 곤두서 있었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었으며 눈빛에는 극도의 경계심과 함께 어떤 절박함마저 서려 있었다. 바람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태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람이가 짖고 있는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그저 평범한 숲속 공터일 뿐이었다. 수북이 쌓인 낙엽과 작은 잡초들 외에는 어떤 특별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두더지나 작은 들짐승이라도 발견한 것일까? 이리 와. 바람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태석은 바람이의 목줄을 가볍게 잡아당기며 녀석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바람이는 그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맴돌며 지저댔다. 심지어 앞발로 땅을 파헤치려는 듯한 행동까지 보였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바람이는 평소 그의 명령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훈련이 잘 된 개였다. 태석은 직감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기자 시절 위험한 취재 현장에서 수없이 겪었던 그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바람이의 목줄을 놓고 조심스럽게 녀석이 맴돌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흙냄새나 낙엽 썩는 냄새와는 다른 어딘가 인위적이고 불쾌한 냄새였다. 그리고 바람이가 파헤치려 하는 땅은 주변보다 미세하게 융기되어 있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낙엽들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묻고 그 흔적을 감추려 한 것처럼 태석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겠지. 이곳에 시체라도 묻혀있단 말인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섣불리 신고했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소란만 피운 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바람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가자. 바람아, 여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바람이는 요지부동이었다. 녀석은 오히려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아주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하울링.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주인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태석은 결국 바람이의 그 처절한 외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충직한 친구의 경고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숲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알았다. 바람아, 알았어. 네가 이렇게까지 하니 나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대체 이곳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그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바람이가 가리키는 지점의 땅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겉흙을 걷어내자 안에서는 여전히 축축한 기운이 남아있는 속흙이 드러났다. 누군가가 땅을 판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태석의 심장은 더욱더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역시 그의 곁을 지키며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했다. 얼마나 팠을까? 나뭇가지 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태석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감촉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호기심과 함께 기자 시절의 집요한 근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마침내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그것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것은 시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작은 철제 상자였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탓인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상자! 태석은 허탈함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더 큰 의문에 휩싸였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 깊은 숲속에 이런 상자를 묻어두었단 말인가? 그리고 바람이는 어떻게 이 상자의 존재를 알아차렸던 것일까? 그는 상자를 땅 위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간신히 상자를 땅 위로 꺼내놓았다. 상자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 같은 것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바람이는 상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짖기를 멈추고 상자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이전에 그 격렬했던 불안감 대신 어떤 슬픔과 그리움 같은 감정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다. 태석은 직감했다. 이 상자 안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자신과 바람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평화롭기만 했던 그의 일상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았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시작점에는 바로 그의 충직한 친구 바람이가 있었다. 녀석의 그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었다.
한태석은 묵직한 소의 상자를 들고 자신의 통나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통 알 수 없는 의문과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의 곁을 맴돌았고 연신 킁킁거리며 소의 상자에서 풍겨나오는 미세한 냄새를 쫓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그 상자 안에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태석은 상자를 거실 바닥 중앙에 내려놓았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상자 표면은 온통 흙과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젖은 헝겊으로 상자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러자 상자 뚜껑 중앙에 희미하게 새겨진 독특한 문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한 쌍의 날개가 서로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이었다. 하지만 태석은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낡은 자물쇠였다. 자물쇠는 심하게 부식되어 열쇠 구멍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태석은 창고에서 망치와 정을 가져와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탕탕탕, 둔탁한 소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통나무집의 정적을 갈랐다. 바람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짖으면서도 태석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자물쇠가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나갔다. 태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끔찍한 시체의 일부, 아니면 눈부신 황금이나 보석.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이었다. 그 안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대신 아주 오래된 듯한 한 여성과 어린아이의 개인적인 유품들이 마치 어제 넣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색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일기장이었다. 군데군데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우아하고 섬세한 필체의 글씨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일기장 옆에는 손때 묻은 작은 나무말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턱바디와 은은한 라벤더 향이 배어있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있었다. 태석은 허탈함과 함께 더욱더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대체 누가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중해 보이는 물건들을 이 깊은 숲속에 묻어두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타임캡슐 같기도 했지만 상자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는 결코 희망차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배어 있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뒤집혀 있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을 뒤집는 순간 그의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젊은 여성이 어린 사내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성의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고 아이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장난기가 가득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태석은 그들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작은 나무말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아주 소중한 손길이 오랫동안 닿았던 듯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다. 태석이 나무말 인형을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강력한 섬광이 터지며
낯설고도 강렬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푸른 잔디밭 위,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한 젊은 남자가 어린 사내아이와 함께 나무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남자는 그런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사진 속에 그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태석 씨, 우리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남자는 고개를 돌려 여성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커허. 태석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그 장면.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장면 속의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다. 다만 여성이 불렀던 그 이름, 태석 씨라는 그 이름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태석 씨, 내 이름이 한태석인데 설마. 그는 혼란스러움과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바람이가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와 그의 얼굴을 핥고 걱정스럽게 낑낑거리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태석은 바람이를 끌어안고 간신히 몸을 추슬렀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방금 전의 그 기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이곳 산골에서 살아오기 이전의 삶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그저 큰 사고를 당해 기억의 일부를 잃었고 요양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장을 펼쳤다. 우아한 필체로 쓰인 첫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1998년 5월 15일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 태석 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기쁨을 그에게 온전히 전할 수가 없다. 그와 나 사이에는 너무나도 높고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벽의 이름은 바로 태영그룹의 최진규 회장이다. 나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태석 씨의 가장 큰 적인 최진규 회장, 태영그룹. 태석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희미한 파편들이 떠올랐다. 거대한 빌딩, 냉혹한 눈빛의 중년 남자, 그리고 치열했던 취재 현장. 그는 다시 한번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분명했다. 이 상자는 결코 우연히 이곳에 묻힌 것이 아니었다. 이 상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어떤 거대한 음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가 이 상자를 찾아낸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녀석은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몰랐다. 태석은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는 이 일기장 안에 담긴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해준 바람이에 대한 보답이자 사진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던 저 두 모자, 그리고 어쩌면 과거의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둔 차에 창밖에 깊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10년간 잠들어 있던 기자로서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비밀의 문,
판도라의 상자는 마침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가장 충직한 친구. 바람이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쇠상자 안에 담겨있던 과거의 파편들은 한태석의 고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며칠 동안 통나무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낡은 일기장과 그 안에 담긴 슬픈 사연들을 파헤치는 데에만 몰두했다.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한자 한자 일기장 속 빼곡한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의 주인은 윤서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글은 마치 한 편의 서정시처럼 아름답고 섬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비극적이었다. 일기장은 그녀가 T라고 부르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T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자 유일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연인들처럼 뜨겁게 사랑했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태영그룹 최진규 회장이라는 거대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최진규 회장은 바로 윤서화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T야의 가장 큰 적이었다. 아버지는 결코 투아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그저 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정략 결혼의 도구로만 생각하시니까. 만약 아버지가 T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는 결코 T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두렵다. 나의 사랑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봐.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태석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낯선 기억의 파편들로 어지러워졌다. 거대한 빌딩, 냉혹한 눈빛의 최진규 회장,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위협의 목소리들. 그는 과거 기자 시절 태영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불법 경영 승계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진규 회장과 여러 번 충돌했으며 그의 신복들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그렇다면 일기장 속의 T는 바로 자기 자신 한태석이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은 서화가 아들 민우를 임신하고 최진규 회장의 감시를 피해 몰래 아이를 낳아 기르던 시절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는 T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민우를 보며 대대한 사랑과 희망을 키워나갔다. 우리 민우는 아빠를 꼭 닮았다. 그 강인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언젠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사진 속에 그 천진난만했던 아이가 바로 자신과 윤서화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태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기억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극도의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규 회장이 마침내 그녀와 민우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들을 T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택에서 빼앗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두려 한다. 태석 씨, 만약 당신이 언젠가 이 일기장을 보게 된다면 부디 우리 민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유일한 희망. 부디 무사해야 해요. 그것이 윤서화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텅 빈 페이지들만이 남아 있었다. 태석은 일기장을 덮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진규 회장은 자신의 딸과 손자를 해치려 했고, 자신은 그들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는 어쩌면 녀석은 그 모든 비극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몰랐다. 녀석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소의 상자가 묻힌 곳을 알려주려 했던 이유를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과거의 기억과 씨름하던 태석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는 바람이를 데리고 잠시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녀석의 상태도 점검할 겸 읍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동물병원의 젊은 수의사 김소연은 태석과 바람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태석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으며 바람이 역시 주인의 고통을 느끼는 듯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선생님, 그리고 바람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두 분 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소연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태석과 바람이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에서 온 듯한 세련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을 간직한 남자, 그리고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충직하고 영특한 개.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태석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소연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숲속에서 발견한 소의 상자, 그 안에 담겨 있던 비극적인 사연, 그리고 되살아나기 시작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까지. 소연은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할 말을 잃은 채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석이 겪었을 엄청난 고통과 상실감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태석 씨,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가 있잖아요. 바람이는 태석 씨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태석 씨 곁으로 돌아온 걸지도 몰라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태석은 오랜만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10년간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바람이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소연이라는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진규라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했다. 사랑했던 여인 서화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들 민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태석은 일기장과 유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작게 연필로 쓰인 듯한 주소 하나였다. 강원도 상골의 아주 외딴 사찰 주소였다. 어쩌면 서화가 최후의 순간, 자신과 민우가 끌려갈 장소를 암시하기 위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랐다. 태석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해야 했다. 비록 상대는 거대한 재벌 총수였고,
자신은 기억조차 온전치 못한 초라한 신세였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회한,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는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자. 바람아. 이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듯이 이제는 내가 너를 진실 앞으로 이끌어마. 바람이는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용맹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위험한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운명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본격적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태석의 가슴 속에서는 지난 10년간 잠들어 있던 뜨거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기자의 집념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분노였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는 무기력한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외롭지만 강인한 전사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윤서화가 일기장 마지막에 남긴 그 의문의 사찰 주소였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암자. 그곳에 가면 서화와 아들 민우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가장 먼저 동물병원으로 가 김소연 원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소연 씨, 저는 잠시 이곳을 떠나 강원도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서화 씨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 씨, 너무 위험해요. 최진규 회장이 벌써 태석 씨의 존재를 알아차렸을지도 몰라요. 혼자 가시는 건 너무 무모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부딪혀서 진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도 혼자 두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는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소연의 당찬 제안에 태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를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바람이를 혼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고맙습니다. 소연 씨,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태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편 그들이 강원도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태영그룹 최진규 회장의 검은 손길은 이미 그들의 주변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한태석이라는 이름의 기자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과 그가 자신의 딸이었던 윤서화의 과거를 파헤치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숲속에 묻혀있던 그 상자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경악과 함께 살벌한 분노를 느꼈다. 한태석, 그놈이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감히 나의 비밀을 건드려 최진규 회장의 얼굴이 맹수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이자 해결사인 그림자에게 지시를 내렸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태석의 손에 있는 상자를 회수해. 그리고 그놈과 그 주변을 깨끗이 처리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림자는 즉시 수하들을 이끌고 태석이 머무는 산골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태석의 통나무집 주변에 잠복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태석을 제거하고 모든 진실을 다시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태석은 소연 그리고 바람이와 함께 강원도로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가 갑자기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며 집 밖 어둠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사나운 기세를 보였다. 바람아, 왜 그래? 태석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자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향해 조용히 접근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올 것이 왔구나. 소연씨, 빨리 뒷문으로 피해요. 바람이도 데리고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볼 테니. 태석은 소연에게 다급하게 외치며 벽에 걸어두었던 사냥용 엽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소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태석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싫어요. 태석씨, 저 혼자만 살자고 태석씨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같이 싸울 거예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괴한들은 이미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태석은 소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꼼짝 마. 더 이상 다가오면 쏴버리겠다. 하지만 괴한들은 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섬뜩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달려들었다. 태석은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석은 특수부대 출신은 아니었지만 기자 시절 위험한 취재 현장을 넘나들며 익혔던 호신술과 담력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바람이 역시 맹수처럼 달려들어 괴한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며 주인을 도왔다. 소연 역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괴한들을 향해 휘두르며 용감하게 맞섰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했다. 태석과 소연은 점점 더 궁지로 몰렸고 괴한 중 한 명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은 태석은 순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태석 씨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다. 괴한들은 쓰러진 태석과 소연을 밧줄로 묶고 집 안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소의 상자와 일기장을 찾아냈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끝난 듯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놈들, 그냥 여기서 끝장내버릴까 하니 회장님께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어. 데리고 가서 처리하는 게 뒤탈이 없을 거야.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상처 입고 쓰러져 있던 바람이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림자라고 불리는 괴한들의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그의 팔뚝을 정확하게 물어뜯었고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소의 상자를 놓치고 말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린 태석이 밧줄을 끊고 일어나 괴한들에게 방역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그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이 사이렌을 울리며 집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괴한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경찰에 의해 포위된 뒤였다. 결국 그림자를 비롯한 모든 괴한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태석과 소연 그리고 바람이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비록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태석은 최진규 회장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림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배후를 추적하면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태석과 소연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은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확인했고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나갈 것을 약속했다. 태석은 부상당한 바람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하며 굳게 다짐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먼저 최진규라는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할 것이라고. 그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화가 남긴 마지막 단서. 강원도 사찰의 주소가 들려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 통나무집에서의 격렬했던 사투가 끝난 후 한태석과 김소연 그리고 바람이는 잠시 동안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림자와 그의 수하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태석이 넘겨준 결정적인 증거들과 현장의 명백한 흔적들 앞에서 결국 그들의 범죄 혐의는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배후에 있는 최진규 회장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태석은 이대로 가다가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진규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그들의 위험은 결코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서화가 남긴 마지막 단서. 강원도 산골의 그 작은 사찰로 떠나야만 했다. 태석 씨, 지금 떠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최진규 회장 쪽에서 분명 태석 씨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말렸다. 그녀 역시 이번 사건에 깊이 휘말리게 되었지만 태석을 향한 걱정과 연민 그리고 그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는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가면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연 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싫어요. 절대 태석 씨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갈래요. 그리고 바람이도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의 굳은 의지에. 태석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소연과 바람이가 이제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든든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경찰의 감시를 몰래 따돌리고 강원도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최진규 회장의 손길은 이미 경찰 내부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은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들은 간신히 추적을 따돌리고 목적지인 사찰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화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사찰. 정저감 징지 않은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깊은 산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작은 암자는 그 이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태석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세 사람이 암자 안으로 들어서자 인자한 미소의 노승 한 분이 그들을 맞이했다. 암자의 주지 스님이었다. 태석은 주지 스님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품 안에서 서화와 민우의 사진이 담긴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보였다. 스님, 혹시 이 사진 속의 여인과 아이를 아십니까? 주지 스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함께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알고 말고 10년이 넘었지만 어찌 이 가엾은 모자를 잊을 수 있겠는가. 주지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태석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주지 스님은 세 사람을 조용한 다실로 안내하고는 지난 10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어느 늦은 가을밤, 바로 오늘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다. 앳되고 아름다운 한 젊은 여인이 어린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이 깊은 산소감자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녀가 바로 윤서화였고 아이는 민우였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주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거대한 악의 화신인 최진규 회장으로부터 부디 이 아이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서화는 주지 스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남자 한태석과의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들 민우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맞서 싸워왔던 지난 날들의 이야기.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힘 앞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자신과 민우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스님, 저는 이제 곧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우만은,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합니다.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아이 아빠인 태석 씨가 이곳을 찾아오거든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전해 주십시오. 서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주지 스님에게 아들을 맡기고는 다음 날 새벽 호련히 암자를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녀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지 스님은 서화와의 약속대로 민우를 자신의 친손자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하지만 최진규 회장의 손길은 이 깊은 산속 암제까지 뻗쳐왔다. 주지 스님은 민우의 안전을 위해 결국 몇 년 뒤 해외의 한 교포 부부에게 민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아이의 신분과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그 아이, 지금은 아마 다니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네. 내가 그 아이에게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했지만 늘 가슴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도록 일러주었네.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석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서화와의 뜨거웠던 사랑, 아들 민우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감격, 그리고 최진규 회장의 위협 앞에서 연인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마지막 순간들까지.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잃어버렸던 10년의 세월과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서화야, 민우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소연과 바람이는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슬퍼했다. 바로 그때 암자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진규 회장의 그림자 군단이 마침내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태석 씨, 위험해요. 빨리 피해야 해요. 소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주지 스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세 사람을 암자 뒤편의 비밀 통로로 안내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샛길이 나올 것이네. 어서 가게. 그리고 부디 살아남아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모든 진실을 바로잡게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태석은 주지 스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소연과 바람이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괴한들이 암자 안으로 들이닥치는 소리와 함께 주지 스님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것뿐이었다. 태석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서화의 사랑을 짓밟고 아들의 운명까지 빼앗아간 최진규 회장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자신의 아들 민우를 다시 찾아내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산길을 따라 이어진 그들의 필사적인 도주, 그리고 그들을 쫓는 검은 그림자들의 집요한 추격, 그들의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과연 어떤 진실과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강원도 상골의 작은 암자에서 벌어진 필사적인 탈출 이후 한태석과 김소연 그리고 바람이는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해 숨을 골라야 했다. 최진규 회장의 검은 손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넓게 뻗어 있었고 경찰 내부의 압력 또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태석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지낼 생각이 없었다. 되찾은 기억과 함께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연인 윤서화와 아들 민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그리고 최진규라는 거대한 악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불타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즉 진실을 파헤치는 집요한 기자로서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이자 사설 탐정인 고상철, 그리고 이제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된 김소연과 함께 최진규 회장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쳐 나갔다. 그 과정에서 태영그룹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정경유착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수많은 경쟁업체들을 잔인하게 짓밟아온 추악한 역사들이 드러났다. 마침내 태석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제도의 힘에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직접 최진규라는 괴물을 세상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이용해 최진규를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밖으로 끌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는 바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잣나무 숲, 서화와 민우의 추억이 담긴 소의 상자가 묻혀있던 바로 그곳이어야만 했다. 태석은 언론사의 익명으로 태영그룹 최진규 회장의 숨겨진 아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그 메일 안에는 자신이 소의 상자를 발견했던 그 숲속에서 단독으로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것은 최진규에게 보내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자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최진규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치부이자 약점인 서화와 민우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그림자와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태석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약속 장소인 잣나무 숲으로 향했다. 결전의 날, 잣나무 숲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석은 소의 상자가 발견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최진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오직 바람이만이 늠름한 모습으로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었다. 소연과 상철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숲 외곽에 숨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최진규 회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먹잇감을 눈앞에 둔 맹수와도 같은 살기가 가득했다. 한태석, 내 이놈, 감히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나의 비밀을 건드려 최진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최진규, 내 놈이야말로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났구나. 태석 역시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날카로운 기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 놈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다. 내 사랑, 내 아들, 그리고 내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갔다. 태석은 최진규가 서화와 민우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과 태영그룹을 이용해 저질러온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최진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태석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이성을 잃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 맞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짓이다. 그 계집애와 애새끼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내 인생의 오점이었어. 그리고 내 놈 또한 마찬가지다. 감히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했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최진규는 광기 어린 고함을 지르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태석을 향해 겨누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한태석. 바로 그 순간 태석의 곁을 지키고 있던 바람이가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녀석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최진규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최진규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석이 달려들어 그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숲속은 순식간에 두 남자의 처절한 사투장으로 변했다. 최진규의 수하들 역시 태석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숲 외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소연과 상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경찰 병력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석과 최진규의 싸움은 치열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쌓여왔던 10년간의 분노와 증오를 모두 쏟아붓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악을 이기는 법이었다. 태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최진규를 제압했고 그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최진규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나가떨어졌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에게 힘없이 체포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숲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태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후련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소연과 바람이가 그에게 달려왔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살폈고 바람이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태석은 그런 두 존재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이들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진규 회장의 몰락과 함께 태영그룹의 모든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게이트에 서막이 오른 것이다. 태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은 이제 썩어빠진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며칠 뒤 태석은 소연과 함께 강원도 상골의 작은 암자 정저감을 다시 찾았다. 그는 주지 스님에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알리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는 주지 스님에게 아들 민우, 아니 다니엘의 행방에 대해 물었다. 주지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다니엘을 입양한 교포 부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만날지 말지는 이제 자네가 결정할 문제일세.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부디 그 아이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게나.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잃어버렸던 아들. 과연 그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만난다면
그는 과연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의 눈앞에 또 다른 길고 험난한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소연과 바람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믿고 있었다. 진실된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새로운 희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규 회장의 몰락과 함께 태영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한태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최진규를 비롯한 모든 범죄 연루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한태석은 김소연 그리고 바람이와 함께 다시 강원도 산골의 작은 통나무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은 여전히 때때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줄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김소연은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태석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은 서서히 아물어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바람이 역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늘 그들의 곁을 맴돌며 충직한 사랑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태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10여 년 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아들 민우, 아니 다니엘이었다. 그의 손에는 주지 스님이 건네준 아들의 양부모 연락처가 적힌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아들의 얼굴을 그려보았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내가 과연 아들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지난 10년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나의 등장이 그 아이의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아닐까? 그의 깊은 고뇌를 지켜보던 소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석 씨,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분명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은 그 아이의 유일한 아버지잖아요. 용기를 내세요. 제가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소연의 따뜻한 격려에 태석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영어 억양이 섞인 그러나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다니엘의 양아버지였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지난 10수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다니엘의 양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깊은 이해심과 함께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세상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저희는 다니엘을 입양할 때 아이의 친부모가 모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항상 자신의 뿌리와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특히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태석에게 제안했다. 이번 여름 다니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친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몇 달 뒤 마침내 약속의 날이 찾아왔다. 태석과 소연
그리고 바람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앞에서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출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훤칠한 키에 아내 윤서와의 아름다운 눈매와 태석, 자신의 강인한 턱선을 꼭 닮은 한 젊은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다니엘, 그의 아들 민우였다. 민우야. 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다니엘 역시 태석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한 듯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아, 아버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10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는 물보다 진한 부자의 정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벅찬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바람이 역시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태석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그는 아들 다니엘과 함께 잃어버렸던 10수년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주기 시작했다. 함께 낚시를 가고 등산을 하고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소연 역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며 때로는 다정한 누나처럼, 때로는 속 깊은 친구처럼 다니엘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세 사람과 한 마리에게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태석은 다니엘과 소연, 그리고 바람이와 함께 잣나무 숲, 소의 상자가 묻혀있던 바로 그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윤서와, 그리고 우리의 꺼지지 않는 사랑에게 바친다. 태석이 직접 세운 비석이었다. 내 존재는 그곳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서화를 추모했다. 엄마, 저 민우예요.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소연 누나와 바람이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지켜봐주고 계시죠.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다니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희망찼다. 태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완전한 행복에 대한 감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앞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라고. 절망의 나락에서 그를 구해낸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한 마리 개의 숭고하고 조건 없는 사랑과 충성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아주고 새로운 인연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바람이 녀석은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늠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녀석은 태석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신비로운 존재이자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었다. 저 멀리 잣나무 숲 너머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상처 입었던 과거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이 태석과 다니엘, 그리고 소연과 바람, 네 사람, 아니 네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행복과 희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숲의 속삭임과 바람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